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메시풀이 강연을 맡게 된 마이다스 IT 정성찬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선형 정적 해석 자세히 알아보자 1편을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1편 내용 잠깐만 리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선형 정적 해석 알아보자 1편에서는 해석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메시풀이라는 제품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쉽기 때문에 해석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하중이라든가 경계 조건들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걸 내가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제조업에서 한 7, 8년 정도 설계와 해석을 같이 겸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해석한 결과물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은 해석하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간 투자하셨으니까 그 결과물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해석 결과에서 발생되는 응력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제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응력의 크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이 파손이 될 거냐 파손이 되지 않을 거냐를 안정성 평가 기준으로 놨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응력이 어떤 값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계한 제품에 적용된 재료 물성치에 해당하는 항복 응력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된 응력과 상호 간의 관계를 좀 보시면 좋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물리현상이 굉장히 많고 많은 물리현상을 어떤 해석 종류에 적절하게 반영할지가 중요한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선형 정적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선형 정적 해석은 어떠한 조건을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린 거는 선형 정적 해석을 베이스로 해서 비선형과 동적인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구조 안성성 평가를 해석할 때 어떤 해석 종류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시간대는 선형 정적 해석 자세히 알아보자 2편에서는 선형 정적 해석에 기본되는 F=KX라고 하는 후크의 법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또한 거기 안에 있는 강성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입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선형 정적 해석입니다. 모든 해석의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는 해석입니다. 사실 이제 처음 해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해석하세요. 왜냐? 에러가 제일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석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이 해석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이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지 도착지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물리현상에서. 그래서 이 해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해석 종류도 학습해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물리현상을 잘 구현하시고 그걸 설계에 반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형 정적 해석은 요 수식 하나가 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기본의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수식은 다 이거 하나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면 되고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웬만한 데 가서 우리가 이제 나 해석 좀 이렇게 할 줄 알고 이런 데이터 넣는 거 아니냐라고 뻐길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실 때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원 내지는 대리분들일 겁니다. 그런 이유는 사원 대리분들이 제일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장님도 넘치시지만 사원 대리 제일 넘칩니다. 근데 사원 대리 분들이 이런 이론들을 잘 알아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가다가 부장님들이 태클을 걸어요. 그거 뭐 이거 아니겠어 라고 태클을 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부장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F=KU라고 하는 요 선형 정적 해석인데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리뷰해 보면 선형 정적 해석에서는 이제 탄성 재료만을 고려하고 미소 변이 그리고 정적인 하중과 경계 조건을 들어와 줘야지만 우리가 선형 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가해진 하중은 F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이, 우리가 보고 싶은 변이량은 U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중을 가했을 때 발생된 변이가 뭐에 비례적으로 발생하냐는 거는 요 K 값이겠죠. K 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해석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직관적으로 보는 설명들을 좀 말씀드리면 K라고 하는 이 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되게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스프링의 어떤 탄성 변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프링을 한쪽을 이제 뭐 이쪽으로 고정해 놓을까요? 이쪽을 이제 고정을 해 놓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랬을 때 하중을 오른쪽으로 쭉 당깁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변형을 하면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내가 하중을 가했고 그 다음에
변이가 발생했는데 뭐에 비례적으로 변이가 발생할 거냐? 스프링의 강성값에 비례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스프링의 강성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프링에 좀 감는 정도를 좀 많이 감았다. 아니면 스프링의 재질을 좀 바꿨다 하면 강성값이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강성이 적용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이제 강성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하나의 구조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구조물이 있고요. 긴 이제 환봉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환봉이 있을 때 이 환봉의 길이는 이제 L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면적이 있겠죠. 원형일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우리가 또 A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봉에 이제 소재의 재료 물성치가 있을 겁니다. 재료 물성치 중에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얼마만큼 단단하냐, 즉 탄성 계수가 얼마만큼이냐를 매우 중요하게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환봉의 하중을 이제 아래쪽 방향 내지는 위쪽 방향으로 가했을 때 우리가 변형되는 양, 이 델타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델타라고 하는 거는 이 항목들 중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중이 있을 때 늘어난 길이 델타가 뭐의 비례관계식, 반비례관계식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가해지는 하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조물 형상이 고정되어 있다라면 변형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는 뭐의 비례관계식을 갖는지 봤을 때 첫 번째는 가해진 하중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변형이 발생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변형량이 쉽게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이량도 늘어나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단단한 정도에 따라, 즉 여러분들이 하중을 가했을 때 알루미늄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틸 중에서 서스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같은 힘을 줬을 때 서스와 알루미늄 중에 어느 게 좀 더 변형이 쉽게 될까요? 물론 서스가 좀 더 변형이 잘 안 되고 알루미늄이 변형이 잘 되겠죠. 여러분들 학생 때 차력쇼 같은 거 해보면 선배들 앞에서 두부 깨기 같은 걸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이상한 짓이죠. 그런 걸 해보면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단단함수록, 즉 탄성 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형을 안 하기 때문에 변형에는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형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단면적도 반비례 관계식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식을 아래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가해지는 하중이 있을 거고요. 하중이 뭐에 관계식을 갖는다. 이퀄 관계를 우리가 성립해 놓는다 보시면 L분의 2A의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가해지는 하중이 있을 거고 우리가 보고 싶은 변이량이 뭐의 관계, 비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 관계가 되겠죠. 보시면 이 값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재료 물성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설계하실 때 어떤 재료를 선정할 거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이 L과 A는 여러분들이 해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다가 CAD를 불러오게 되겠죠. 여러분 설계한 CAD를 불러오게 되면 이 형상 특성 정보인 길이와 단면 특성 정보들이 다 불러오겠죠. 즉 여러분들이 설정한 값을 기반으로 해서 강성이란 것들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가해진 하중, 알고 있는 값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값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는 데이터를 잘만 집어넣으면 알고 싶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해석이라는 겁니다. 즉 제대로 인풋만 집어넣으면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오는 게 해석의 매우 쉬운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들이 이제 기술 지원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 해석이 안 돼요. 결과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열이면 열 세팅 상태를 다 보면 그분이 하고자 하는 물리 현상과 그다음 실제 적용된 건 달라요. 이게 뭐냐면 본인의 이성적인 매력은 생각하지 않고 예쁜 여자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남자의 특성과 매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입력만 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결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값, 즉 가해지는 하중이 있을 거고 힘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입력하는 정보, 재료, 어떤 재료를 쓸 거냐, 어떠한 형상 정보냐를
내가 알고 있는 값이겠죠. 이거를 집어넣으면 강성을 계산해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을 얻어볼 수 있다는 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어넣고 그 결과를 제대로 보시면 되고, 해석 결과가 좀 이상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정보를 리뷰해보고 과연 이런 것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면이 붙어 있다라고 정의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쪽만 붙어 있더라 하면 강성값 계산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럼 당연히 배역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했던 하중 경계 조건 값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보셔야지만 올바른 해석 결과들을 얻어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설명드렸던 선형 정적 해석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제가 이제 앞편 1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형 정적 해석에서는 이제 우리가 재료의 탄성 영역만 고려를 하고 후크의 법칙, 즉 변형류가 응력이 비례관계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후크의 법칙을 따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형 정적 해석, 선형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입력에 따라서 출력을 얻어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형에서는 중첩의 원리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좀 설명드렸을 때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하중을 10을 집어넣었어요. 밑에도 있지만 여기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변이가 1mm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상위 관리자가 그러면 하중이 20일 땐 30일 땐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해석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드셨으면 선형 해석에서는 중첩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해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속으로 이 바보야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하중이 20과 30이 되면 그냥 배수로 올리면 됩니다. 예, 3mm가 되겠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해석 하나를 했으면 앞에 하중 배수가 올라가면 해석 결과가 하중을 몇 배 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첩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형 정적 해석을 하시면 하중에 따라서 결과들이 비례대로 발생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제가 하중을 X방향으로 집어넣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하중을 Y방향으로 집어넣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더한 것과 하중을 X, Y를 한꺼번에 집어넣은 거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선형에서는 하중을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집어넣고 해석하더라도 그거를 더한 결과가 이쪽 방향과 저쪽 방향의 하중을 똑같이 한 번에 집어넣고 해석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형 해석에서는 여러 번 해석하실 필요 없고,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해석 결과만으로 하중 크기를 커지면 비례적으로 이렇게 커질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첩의 원리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향후에 해석을 20건, 30건 하실 필요 없이 한 건만 하시고 결과들을 조합시키면서 나가셔도 매우 좋게 해석 결과를 도출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제는 중요한 재료 물성치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어쨌든 어떤 물성치를 집어넣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물성치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시고 재료를 정의하실 때 어떤 재료를 정의하시냐 중요하지만, 그 재료에 대한 특성들을 해석에 제대로 반영해 줘야지만 앞에서 보셨던 강성이란 값을 제대로 계산을 해서 그 결과물인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변이량을 얻을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응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료 물성치 또한 해석 종류마다 요구하는 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선형 정적 해석의 기본적인 필수 재료 물성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탄성계수. 무조건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탄성 영역 내에서의 기울기 값을 의미합니다. 1편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형류가 응력 관계에서 이제 선형성을 쭉 갔다가 이제 비선형성을 갖다가 파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기울기 값을 우리가 탄성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탄성계수 값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이제 메시프리 안에서도 데이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메시프리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면 매우 많은 탄성계수 데이터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보통 우리가 재료를 쓸 때는 재료 표면에다 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석에서는 열 처리 정도에 따른 탄성계수 값을 차등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은 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형과 실제 변형에서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해석상에서 입력했던 데이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안타깝게도 열 처리에 따라서
탄성계수가 달라진 데이터 DB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표면 경도라든가 분명 열 처리라든가 그런 것도 달라지는데 그런 정보들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뿌화송비입니다. 제가 어쨌든 하중을 집어넣으면 변형을 발생시키겠죠. 변형을 발생하면 구조물이 가로와 세로의 변형 비율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비율을 나타내서 표현할 거냐라는 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뿌화송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스틸 재료 같은 경우는 한 0.3 정도 내외가 되겠고요. 뭐 그렇지 않고 좀 더 단단한 것들은 이제 더 낮은 값이 될 수 있고 고무 같은 거는 거의 0.5에 가까울 정도로 뿌화송비가 굉장히 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0.3, 0.2, 뭐 0.33 뭐 이 정도 내에서 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뿌화송비를 1값 이상을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 이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에 오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질량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구조물이 재료를 집어넣게 되면 재료마다 갖고 있는 밀도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는 밀도가 좀 높아서 좀 더 무거운 게 있을 거고 어떤 건 좀 가벼운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질량 밀도를 저희가 이제 꼭 입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중에 의해서 구조물이 처지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하중이 없겠죠. 경계 조건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큰 어떤 이제 판이 아니라 이제 뭐 환봉 같은 게 있고 양쪽을 이제 픽스를 해놓습니다. 해놨을 때 얘가 자중에 의해서 어떻게 처질 거냐 내가 보고 싶다. 다른 하중 조건은 없습니다. 이럴 때 오직 이제 자중에 따른 하중을 집어넣을 때는 얘 무게에 따라서 처짐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무게 정보인 질량 밀도를 꼭 자중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데이터다라는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다 고려해서 재료 물성치를 정의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재료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요즘엔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많이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사실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보시는 게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서치라든가 또한 프로그램 내장되어 있는 재료 DB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시면 적절한 선에서의 결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을 다 하면 결과를 분석할 때 아까 앞에선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 때는 이제 응력 얘기 한 가지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석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프로세스로 결과를 좀 보고 또 내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지를 아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변이 애니메이션, 즉 변형이 얼마만큼 됐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왜 봐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틀었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방향이 변형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구조물이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구조물이 하나가 있고 제가 바닥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중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쪽 방향으로 집어넣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변형을 할 때 얘가 이 바닥이 갑자기 뜬다거나 이거 위로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 방향으로 변형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팅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당연히 변형 형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 경계 조건이라든가 하중 조건의 방향을 적절하게 세팅을 했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제품에서 발생했던 물리 현상 정보를 보셨을 때 그것과 이 해석 결과가 유사하게 변형을 일단 일으켰느냐 하면 해석은 이제 대부분 올바르게 진행을 하셨다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이의 크기가 적절한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스틸 구조물 같은 경우는 변형이 되더라도 뭐 1, 2mm 내지는 0몇 mm의 변형이 발생하겠죠. 크게 변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변형을 했던 게 막 300mm, 막 아니면 뭐 1m 변형 이렇게 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해석을 잘못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앞서서 변형 형상까지는 잘 맞았는데 변이값이 틀렸다 할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 하중의 크기를 잘못 집어넣거나 단위계를 잘못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밀리미터 단위계 아니면 뉴턴 단위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킬로뉴턴을 집어넣었다든가 뭐 미터 단위계로 집어넣어서 압력 계산을 잘못했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 단위계를 잘못한 거고요. 사실 이제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하중의 크기입니다. 적절한 하중의 크기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물리 현상에서 발생했던 하중의 크기를 넣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크기를 잘못 넣으시면 당연히
변이값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이 정도만 변형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뭐 이만큼이 변형돼서 이상하게 해석 결과가 도출돼서 이걸 신뢰할 거냐 말 거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이 결과를 보면서 하중의 크기나 단위계가 잘못된 건 아닌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응력이죠. 응력은 제가 앞에서 1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항목력 값을 갖고 비교해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되고, 이때도 당연히 하중의 크기와 단위계를 잘못 집어넣으셨다면 변이처럼 응력도 매우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석한 다음에 특별히 선형 정적 해석을 했을 때 발생된 응력 값이 있죠. 그 응력 값이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크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한 2000메가파스칼이 나왔다. 굉장히 큰 값이죠. 근데 그 값이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은 거냐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은 뭐냐면 항복응력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인장시편 시험기를 쭉 당겼을 때 나왔던 응력과 변형률의 곡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때 이제 보통 탄성 범주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분간부터 이제 소성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 결과의 응력값이 적절하냐? 예를 들어 적절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의도한 게 선형 정적 해석을 했으니까 탄성 범주 내에서만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응력값이 탄성 범주 내에 있는지 내가 확인하려면 최소한 탄성과 소성을 구분하는 요 응력값을 알아야 됩니다. 시그마 Y라고 하는데 항복 응력값입니다. 항복 응력값. 이 값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만 해석한 결과물이 2000메가파스칼이 나왔다면 이 값이 지금 탄성 범주 내에 있는지 소성 범주 내에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기준되는 값인 항복 응력 값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재료물 성치의 탄성 계수, 뿌화 송비, 그다음에 진력 밀도도 넣지만 이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재료 강도에 해당하는 이제 항복 응력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지만 해석한 결과물들을 판단하실 때 용이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는데 결과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게 선형 범주 내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비선형까지 좀 고려한 해석을 해야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꼭 항복 응력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 응력 값들을 기준으로 응력을 확인하고 나머지 뭐 반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분석하신 다음에 내가 적절하게 해석했는지 아니면 뭘 좀 빠뜨렸는지를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응력 값이, 제가 이제 그냥 응력을 항복 응력과 비교하라 말씀드렸는데, 응력도 종류가 많아요. 해석이 참, 저도 지금 강의를 좀 드리지만 뭔가 생각할 게 많고 이게 뭔가 배워야 될 게 많고 이래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저 정도만 알면 내가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좀 심플하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석한 결과물의 응력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제 본미세스 응력이라는 것과 주응력, 최대 주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재료가 요 범주 내에 있어서 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스틸류, 알루미늄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재료들은 다 인장시편 시험기에서 시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파단이 되고 이런 식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재료를 우리가 연성 재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힘을 주면 쭉 늘어나죠. 대부분 그렇죠. 바로 끊어지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본미세스 파괴 이론을 근거로 한 본미세스 응력을 보시면 효과적으로 응력들을 이제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재료들이 대부분 연성 재료인데 그에 반해서 좀 다른 재료인 이 취성 재료들이 있습니다. 취성이란 말 자체로 좀 쉽게 부러진다는 재료인데, 저는 이제 이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좀 있을 때 사용했던 재료 중에 이 초경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경도가 높은 대신에 잘 깨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취성 재료라고 하고, 이런 재료를 갖고서 인장시편 시험을 해보면 끝에가 딱딱 끊어져요. 그래서 이 데이터, 즉 응력과 변형률 곡선이 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인장으로 실험을 하지 않고 압축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재료일 경우에는 이제 주응력 이론으로 하는 이제 최대 주응력 결과들을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까지 본다는 거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대부분 파손에 이르느냐 이르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할 때는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본미세스 파괴 이론을 근거로 한 본미세스 응력을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 정적결을 해석을 한 다음에 얘가 이제 항복 응력이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는 거는 이 본미세스 파괴 이론을 근거로 한 본미세스 응력을 기준값으로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2편을 했던 것들을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 내가 이쪽 분야를 전공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또한 뭔가 이쪽에 좀 전문가여야지만 해석 결과를 좀 적절하게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 해석을 할 때 보면 사용자가 얼마만큼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물리 현상을 제대로 아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툴에 어떻게 잘 입력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선형 정적 해석의 근간이 되는 F=KX라고 하는 이 아주 쉬운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하중과 알고 싶은 데이터 U를 얻기 위해서 강성값을 계산하는데, 이 강성값은 여러분들이 정의하신 재료와 또 입력하신 형상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만 잘 하신다라면 어렵지 않게 해석 결과를 도출하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그럼 선형성을 갖는다는 거는 중첩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한 개를 한 다음에 하중값이 커졌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결과를 몇 배, 하중이 커진 만큼의 비례해서 키워서 결과를 보시면 또 다른 해석을 하지 않고도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효과적으로 해석 결과를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게 재료물 성취를 적절하게 넣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탄성계수와 포화성비 그리고 질량 밀도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냐, 계속 응력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형 애니메이션을 틀어놓고 내가 세팅한 경계 조건과 입력한 하중 조건에 맞춰서 얘가 지금 변형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형이 과도할 경우, 내가 예상한 것보다 좀 과도할 경우에는 하중의 크기가 적절했는지 아니면 단위계를 잘못 집어넣은 건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응력을 볼 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응력 이론이 있지만 본밀세스 파괴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 본밀세스 응력을 보시는 게 실무적으로 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3편 때는 제가 이제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접촉이라고 하는 경계의 조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